독일 제3제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권력, 전략, 폭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연설, 정치적 결정, 범죄가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숨겨지거나 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판이나 역사책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복 뒤에는 욕망, 학대, 억압, 통제가 또한 주역이었던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강박관념, 성적 관행은 그들이 권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일부는 침대에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성을 처벌이나 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같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꺼지고 문이 닫혔을 때 나치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숨겼을까요? 젊은 히틀러, 억압, 고립, 그리고 부정된 욕망. 히틀러는 10대 때부터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직이나 지루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6살부터 25살까지 그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 듯이 목표 없이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한 모든 것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사실은 있습니다. 1905년 6월, 1903년부터 과부였던 그의 어머니는 런딩에 있는 가족집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 아돌프와 파울라, 그리고 여동생 요한나와 함께 린츠의 훔볼트 슈트랏에 31번지로 이사했습니다. 아돌프는 16살이었고 약 80km 떨어진 슈타이어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나쁜 성적으로 학년을 마쳤고 아무런 자격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공부나 일 없이 그림을 그리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 다른 젊은이인 아우구스트 쿠비체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오페라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빈의 하숙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방과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쿠비체크는 히틀러가 강렬하고 약간 강박적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매일 극장에 가서 본 것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토론했습니다. 히틀러는 오페라 감독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심지어 무대 연출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장면을 쓰고 자신의 관점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비판했습니다. 쿠비체크는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흥분했는지 기억했습니다. 1907년에 히틀러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해 12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향을 받았지만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8년 1월에 그는 빈으로 가서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에 머물며 남은 돈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모나 여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는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들과 함께 공동주택에 살았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공간이 없을 때는 침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나 여성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광객에게 팔거나 상점에 맡긴 엽서와 그림을 그리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빈을 거닐고 도서관에 틀어박히고 문화적인 주제에 계속 집착했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일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나가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회적인 교류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속하거나 품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귀찮게 하면 폭발했습니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에 그는 멜데만 슈트라세라는 남성 호스텔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도 돈도 없는 남자들과 함께 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정된 직업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팔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팸플릿을 쓰고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식당, 화장실, 침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깊이 알지 못했지만 모두 그가 모든 일에 끼어들고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기 동안 그는 연애 관계나 가까운 여성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어떤 이웃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정치, 예술 또는 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여성과 함께 카페에 있거나 데이트하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혼자이거나 다른 하숙집 동료와 함께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가 유명해졌을 때 몇몇 옛 지인들은 히틀러가 성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의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어떤 친밀한 접촉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제와 거리를 선호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수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1913년에 그는 뮌헨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예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빈에서 더 이상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소지품을 여행 가방 2개에 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역시 같은 일상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고립, 예술, 주변의 남자들, 그리고 현실 세계와의 거의 없는 접촉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러했습니다. 밀폐, 경직된 생각,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남자들로만 둘러싸인 삶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는 배우자도, 안정적인 직업도, 정상적인 사회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강박관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술, 문화, 그리고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게리 라우발, 히틀러에 사로잡힌 조카. 게리 라우발이 히틀러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떠오르는 공인이었습니다. 겔리는 히틀러의 이복 여동생 안젤라의 딸이었고 1920년대 후반에 어머니와 함께 뮌헨에 있는 히틀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이었고 성악을 공부했으며 활기차고 강단있으며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소녀로 여겨졌습니다. 처음부터 히틀러는 그녀에게 집착했습니다. 겔리와의 동거는 첫날부터 통제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의 삼촌이었지만 그는 마치 그녀의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엄격한 규칙을 부과했습니다. 혼자 외출할 수 없었고 다른 남자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물건을 뒤지고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치고 모두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던 겔리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가고 싶었고 파티에 가고 싶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히틀러는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따라다닐 경호원까지 고용했습니다. 그는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감시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어머니에게 불평했지만 안젤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돈, 편안한 삶이 히틀러의 기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겔리가 소리를 지르면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은 격렬한 싸움을 들었습니다. 몇몇 가까운 친구들은 그녀가 그에게 편지를 찍거나 물건을 던지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겔리가 다른 남자와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질투 때문에 음악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것을 금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겔리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포로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도 없었습니다. 편지가 오면 히틀러가 먼저 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가오면 그는 위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데이트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숨 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통제에도 불구하고 겔리는 반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빈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짐을 싸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파트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를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고집하자 그는 떠나면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존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를 가까이 두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1931년 9월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격렬한 싸움 후 갤리는 가슴에 총을 맞고 자신의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권총은 히틀러의 것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조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습니다. 그는 인맥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는 청소되고 폐쇄되었습니다. 갤리의 시신은 매장을 위해 빈으로 옮겨졌습니다. 히틀러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산조각 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끊임없이 울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갤리의 사진을 집, 사무실, 심지어 침실에도 두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의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관계가 삼촌과 조카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성적 관행, 폭력적인 놀이, 불편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빈과 민해내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히틀러는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언급하면 그는 그들 자신의 집단에서 쫓겨났습니다. 히틀러는 갤리의 죽음 이후 행동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욱 차갑고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다시는 공개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에바 브라운과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갤리에 대한 집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에바와의 관계는 모든 것이 계산적이었습니다. 갤리와의 관계는 본능적이었습니다. 당원 중 일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제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언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쓰려고 시도했을 때 그는 침묵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사하려고 했지만 닫힌 문에 부딪혔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불편한 흔적을 지우는 데 힘썼습니다. 수년 후 몇몇 증언들이 세부 사항을 되살렸습니다. 싸움을 들었던 이웃들, 그녀가 감시당하는 것을 보았던 직원들, 감금에 대해 알았던 친구들, 모두 같은 점에 동의했습니다. 갤리는 조카처럼 살지 않았고 한계까지 통제당하는 여자처럼 살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갤리 라우발 사건은 영원한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히틀러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의 유일한 진정한 관계였지만 통제, 질투, 그리고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총격으로 끝난 이야기였고 결코 완전하게 이야기될 수 없었습니다. 에바 브라운, 총통에 보이지 않는 아내.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사진관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배경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정치적 연줄도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신뢰하는 사진작가 하인리히 호프만을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에바가 현상실에서 돕거나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녀에게 관심을 주기 전에 여러 번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그녀를 개인적인 행사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모든 것을 그가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명령하고 그녀가 따르는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바는 이전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 옷, 보석을 사주었지만 자유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외출하거나 가까운 친구를 사귈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감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내도 공식적인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서클 밖에 있는 것도 아닌 림보 상태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이었고 계산되었으며 그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여행할 때 그녀는 그가 지정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공개 행사에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당원 중 누군가 그녀에 대해 물으면 그는 무시했습니다. 에바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머물고 미소 짓고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알약으로, 다른 한 번은 실패한 총격으로. 2번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통제를 강화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그곳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습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정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방해하지 않고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흥분한 것을 보면 그녀는 물러났습니다. 그가 평온할 때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분에 따라 살았습니다. 히틀러는 그녀에게 여행, 옷, 선물을 주었지만 공개적인 애정은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안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진으로 가득 찬 앨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사랑하는 이라고 그를 언급하고 너의 작은 에바라고 서명한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은 불균형하고 균형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녀의 역할은 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략에 집중했고 그녀는 알프스의 거주지인 베르크호프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잡지를 읽으며 온종일 혼자 지냈습니다. 그가 그녀를 부르면 그녀는 달려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 없이 기다렸습니다. 가끔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운 측근들은 그녀를 장식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했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역할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히틀러는 한편 그녀를 연인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친구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연설에서는 그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떤 손님이 그녀에 대해 물으면 그는 애매한 몸짓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독신 남성의 파차대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자 그녀는 그와 함께 베를린에 있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총통관저로 갔습니다. 그들은 벙커에 틀어박혔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며칠 동안 그들은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방을 함께 쓰고 식사를 함께하며 밖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를 보인 유일한 때였습니다. 1945년 4월 29일 그들은 공식 증인 없이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죽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함께 나눈 유일한 때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에바는 히틀러의 아내로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일부 사람들은 그 관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통제, 복종, 그리고 의존의 혼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와 가까이 있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그녀를 그림자 속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인이 아닌 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만들고 싶어 했던 장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바 브라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와 함께 사라진 여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유지하기로 선택한 장식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괴벨스, 성적 중독, 미디어 권력, 그리고 내밀한 드라마. 정권의 대변자가 되기 전 요제프 괴벨스는 이미 개인적인 드라마에 갇혀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떠난 여성들에 대해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편지, 일기, 절망적인 문구들이었습니다. 그는 꿈꾸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을 얻자 그 욕구는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정복으로, 향수에서 소유욕으로 변했습니다. 선전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배우, 비서,
가수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스튜디오, 제작사, 극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녀를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동일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빠르게 정복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나서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마그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본 척했습니다. 나중에는 조용히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지켜야 할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사진에서는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괴벨스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불륜, 모든 만남, 모든 거절을요. 그는 자세한 설명으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강박적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살았던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자아를 재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바람직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정부 중 한 명은 체코 여배우 리다 바로바였습니다. 그녀와 그는 길고 강렬하며 매우 갈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그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도 알게 되었습니다. 퓨러 자신이 개입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괴벨스에게 모든 것을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배우는 독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스캔들을 일으키고 울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복종했습니다. 그 후 마그다와의 관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용납했지만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필요할 때만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녀를 가졌습니다. 마치 가족을 이용하여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각자가 자신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괴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요. 빠른 친밀감, 강렬한 감정, 절대적인 통제. 어떤 여자가 멀어지면 그는 추적했습니다. 거부하면 주변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만이 이해하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욕망과 애정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충동과 필요의 혼합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행복감에서 우울증으로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은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썼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시달렸고 심지어 더 이상 여성과 관계가 없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세부사항, 몸짓,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믿는 문구에 집착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연설에서는 도덕, 가족,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 라디오, 영화를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으로 경력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의 관계 또한 특이했습니다. 괴벨스는 히틀러를 존경하고 모방하며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그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아첨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히틀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사적으로는 그의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히틀러를 모범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마그다와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위안을 찾았고 그는 애인들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허락하지 않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심화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의 개인적인 세계도 무너졌습니다. 정권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괴벨스는 절망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충성심, 죽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더욱 급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마그다는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끝이 가까웠음을 알았고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1945년 4월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베를린의 벙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며칠 동안 괴벨스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유혹자도 선정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배하고 갇히고 출구 없는 남자였습니다. 마그다는 아이들이 나치즘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둘은 아이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독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그다와 괴벨스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괴벨스는 편지, 메모, 문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권력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대중에게 팔았던 이미지와 그가 실제로 살았던 삶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는 여성을 피난처, 트로피, 상징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결코 공유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통제였고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지도자처럼 그는 자신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잃기보다는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괴링, 과도함, 사적인 과시, 그리고 이중잣대. 고링은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옷차림에서도, 모든 몸짓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과장되고 연극적이었으며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치스러운 물건과 화려한 의복, 그리고 매일의 모르핀 복용에 둘러싸여 그는 변덕과 권력 게임, 그리고 냉정함과 과시가 뒤섞인 성생활 방식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고 무대 연출을 추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괴링은 과장된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옷을 입고 값비싼 물건에 둘러싸여 마치 스타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수 망토를 걸치고 강한 향수를 뿌리고 오직 시선을 끌기 위해 디자인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전쟁 중 부상으로 의학적 이유로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일상적인 필수품이 된 모르핀에 대한 강한 중독이 더해졌습니다. 이 중독은 그의 친밀한 행동을 포함하여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약의 영향 아래서 그는 모든 여과 장치를 잃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하고 부적절한 암시를 하고 우스꽝스러운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비록 대중 앞에서는 결혼한 남자로 행세했지만 사적으로는 어떤 한계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아내 에미 존네만과의 관계는 실제적이기보다는 장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위해 공식적인 출연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낯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괴링은 그녀를 자신의 개인적인 무대 장치의 또 다른 조각으로 사용했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이미지에, 자신이 보여지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는 다른 여성들과 가끔 관계를 가졌지만 항상 자신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즉, 짧은 만남, 애정 없음, 연결 없음이었습니다. 당 내부 서클에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여성스러운 움직임과 말하는 방식 때문에 그를 제국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과장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 자신이 특이한 의상을 입고 거의 연극처럼 나타나는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그는 중심에 있고 주목받고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쇼였습니다. 성적인 면에서는 지배적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밀함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부 경우에 그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가 안락 의자에 앉아 아무도 만지지 않고 연출하는 장면을 연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고, 통제하고,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관계라기보다는 기능이었습니다. 모르핀의 영향은 또한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몇 분 만에 행복감에서 공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개인 비서는 그가 저녁 식사 중에는 친절할 수 있었지만 몇 시간 후에는 분명한 이유 없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그의 성적 행동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때로는 전혀 욕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때에는 맥락에 상관없이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러한 이중성을 포착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위대한 공군 원수였습니다. 사적으로는 몰락하는 배우 같았습니다. 정권의 전성기 동안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이 냉정함이나 광신주의를 투사하는 동안 괴링은 기행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관은 깊은 공허함, 어떤 종류의 진정한 유대와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사와 관련된 물건들, 그중 많은 수가 도난당한 물건들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의상, 향수, 망토, 가발 컬렉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상 캐릭터를 바꿔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그가 로마 황제처럼 옷을 입고 집안을 거닐며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하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혼자서 거울 앞에서 연설을 연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무대였습니다. 섹스에 관해서는 아내 외에 안정적인 파트너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말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논평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성애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문을 무시했고 마치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무도 자신을 잊지 않는 것만이 그에게 진정으로 중요해 보였습니다. 제3제국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의 행동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틀어박혀 약에 취해 있었고 나라가 무너지는 동안에도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그는 여전히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고 향수를 뿌리고 연극적인 태도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처형되기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는 숨겨둔 청산가리 캡슐을 삼켰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혼자 제복을 입고 마치 연극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괴링의 이야기는 단지 부패한 정치인이나 마약에 취한 군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쇼에 갇힌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성생활, 그의 중독,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한 가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존경받고 두려워지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릭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보르만, 권력과 침대에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 조종자. 보르만은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카메라 앞에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첩과 몇몇 이름만으로 그는 누가 히틀러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거나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침묵 속에서 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그의 사생활도 특징지었습니다. 소음 없이, 장면 없이, 증인 없이. 다른 나치 지도자들과 달리 보르만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명성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은 프로필은 통제와 조작으로 특징지어지는 성적 행동을 숨겼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정치권에 속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나치 고위 간부의 딸인 게르다 부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는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생활은 거의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당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보르만이 비밀리에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하고 강요하고 그 후 사라졌습니다. 그의 지위는 비서, 보조원, 장교 부인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령, 약속, 제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직위를 잃거나 정은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불평등한 관계에 갇히게 되어 항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낭만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는 직설적이고 회피적이며 차가웠습니다. 그는 시간표, 지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계 중 일부는 거의 기계적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친밀감이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상대방의 욕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만남을 위해 베를린 외곽의 집을 사용했습니다.
당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이었고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수와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혼자 도착했습니다. 항상 비밀리에, 항상 밤에, 같은 사람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가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선전부 장관의 아내인 마그다 괴벨스는 그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그들이 메시지를 교환하고 보르만이 그녀의 개인적인 삶의 특정 측면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의상, 등장, 심지어 히틀러 방문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리는 것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유포된 보고서들은 보르만이 계급, 충성심, 정치적 유용성에 따라 조직된 여성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매음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종이 지속의 유일한 보장이 되는 내부적인 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를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타나서 명령하고 사라졌습니다. 정권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히틀러가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르만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생활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그렇게 많이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사, 경호원, 부동산 등 국가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 생활을 통제했습니다. 감시를 맡은 병사들은 쳐다보거나 말하거나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나드는 여성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전선에 있는 장교들의 아내였습니다. 다른 일부는 베를린의 새로운 젊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함락 후 보르만은 사라졌습니다. 도망치려다 죽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수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한참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그림자 속에서 처리했으며 증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르만의 사례는 나치 권력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소리치거나 행진하거나 과시하지 않지만 여전히 통제하고 조작하며 파괴하는 얼굴입니다. 그의 성생활은 그의 정치 생활과 마찬가지로 침묵, 두려움, 강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는 소리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는 것, 서면 명령,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쳤던 많은 여성들은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행한 일 때문에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에게 섹스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힘러, 광신주의, 인종 순수성, 그리고 전투적 금욕주의. 하인리히 힘러는 히틀러 측근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치와 여성, 그리고 과도한 생활을 즐겼지만 그는 차가운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순수함, 의무, 자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성행위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번식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인체를 정치적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독일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번식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쾌락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권의 가장 사악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레벤스보른을 추진했습니다. 인종적으로 순수한 여성들이 결혼할 필요 없이 SJ 장교의 아이를 낳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레벤스보른 시스템에는 특별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선택되고 평가되었으며 검사를 통과하면 선발된 병사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들은 정권의 미래 구성원으로 길러졌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아기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독일인을 만들기 위한 전체 계획이었습니다. 힘러는 이것을 애국적인 의무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어떤 종류의 성도 경멸했습니다. 그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고 출산율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인종적 기준에 따르면 부적절한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엄격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그 자신의 연인 관계도 애정 어린 유대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동맹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대부분의 시간을 별거했고 애인과는 절제되고 통제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러는 상징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의식, 제복, 반복되는 문구들. 모든 것은 질서와 복종을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유로운 성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 절대적인 충실함을 장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검사를 지시하고 부하들의 도덕성을 통제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그를 건조하고 애정을 보일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데이터, 통계, 보고서에 집중했습니다. 여성을 언급할 때 그는 생물학적 용어로 말했습니다. 즉, 생식력, 청결, 인종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욕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식 기능만이 중요했습니다. 순수성에 대한 그의 강박은 터무니없는 극단에 달했습니다. 그는 SS 대원들이 자신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약혼녀는 물론 아내의 배경까지 조사했습니다. 그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결혼을 막았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좌절했지만 아무도 불복종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서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했던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고 충성스러우며 요구사항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딸을 낳았고 그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힘러에게 감정은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 그는 여성들이 강제로 아이를 낳거나 다른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거나 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살해된 수용소를 감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사회공학 개념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논리에서 신체는 정치적 목표에 따라 사용되거나 버려지는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수감된 여성들이 군인들에게 봉사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특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관행조차 엄격한 규칙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검사를 받고 분류되었으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힘러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과묵하고 거의 냉정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나 애인에게도 자발적인 애정 표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애정 어린 유대라기보다는 가족의 의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보다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일기는 통제에 집착하는 정신을 보여줍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는 회의, 검사, 심지어 부하들의 건강 보고서까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가 쓴 모든 것에는 감정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의무, 실패, 수정사항만 있었습니다.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역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연합군과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는 변장한 채 도망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자 청산가리 캡슐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았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즉, 의무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힘러는 성의 경험이 아니라 기능인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사회를 형성하는 도구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했습니다. 즉, 질서, 통제, 냉정함이었습니다. 욕망, 쾌락, 사랑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오직 규칙, 숫자, 복종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정권의 가장 체계적인 두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체를 정치적 대상으로 본 그의 시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포 속에서 연구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세상에서 친밀함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삶에서도 제거했습니다. 램, 남성적 욕망과 에세이의 폭력. 나치당 초기부터 에른스트 로엠은 이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거나 말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했으며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끌렸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순수와 규율을 요구하는 운동 내에서 그의 태도는 틀을 깼습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그의 힘, 질서를 강요하는 능력, 그리고 직접적으로 권력을 구축하는 방식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당이 뜨기 전부터 히틀러를 지지했던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인맥, 무기,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충격단체처럼 보였지만 곧 거대한 조직이 된 SA를 창설했습니다.
이 단체 안에서 램은 자신의 스타일을 강요했습니다. 즉, 엄격한 계층, 거리 규율, 절대적인 충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SA의 분위기는 완전히 남성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회의, 훈련, 파티는 남자들끼리 이루어졌습니다. 램은 단지 그렇게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는 젊고 강하고 순종적인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그에 의해 직접 선발되었습니다. 서면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일부는 성적인 대가로 승진이나 특혜를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모두가 받아들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램은 개인적인 만찬을 주최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는 SA 장교들, 특히 가장 젊은 장교들을 초대했습니다. 회의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술, 심한 농담, 그리고 노골적인 신체 접촉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진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램의 사생활은 당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년 동안 그를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램이 충성스러운 병사이고 이중적인 얼굴이 없으며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언론이 그의 성생활 때문에 램을 공격했을 때 히틀러는 공개적으로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램이 충성하는 한 그의 개인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램 또한 히틀러에게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그를 신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회의에서 그를 방해하고 그에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그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거친 스타일과 스캔들이 당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램은 군대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휘 아래 육군과 SA를 통합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장군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히틀러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램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그를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램은 2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했고 그들 중 많은 수가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히틀러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에 대해 그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를 칭찬했지만 뒤로는 그의 징역을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램이 내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히틀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는 1934년 6월에 찾아왔습니다. 힘러, 괴링 및 기타 고위 장교들의 지원을 받아 히틀러는 숙청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검의 밤이었습니다. 여러 SA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램은 호텔에서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군사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자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명의 장교가 그를 죽이러 보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반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가 총통에 대한 쿠데타를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이야기를 통제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를 대등하게 대담하게 대했던 몇 안 되는 남자 중 한 명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SA는 점차 해체되었습니다. SS가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차갑고 더욱 계층적으로 변했습니다. 램 시절의 전후에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흔적도 지워졌습니다. 사진, 편지, 증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금기시된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섹스를 무기, 상 또는 처벌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섹스가 금기시된 주제가 아니라 충성심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몰락이 그의 성생활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야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틀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권에서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에른스트 로엠은 잔인한 병사, 갱단 두목, 그리고 길 잃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뒤섞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멘토였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학대자였습니다. 히틀러에게 그는 유용했지만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자 버려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욕망이 규칙 없이, 염치 없이, 한계 없이 어떻게 뒤섞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지울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에세이를 두려운 세력으로 만들었던 남자는 끝이 났습니다. 감방에서 총을 맞고 혼자, 재판 없이, 변호 없이, 그 시대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권력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헤스, 금욕주의, 광기, 그리고 나치 신비주의. 루돌프 헤스는 히틀러의 초기 추종자 중 한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정치보다는 난해한 사상, 상징, 보이지 않는 힘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부 서클에서는 그를 농담 삼아 프라우라인 안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스는 다른 고위 간부들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고 예의 바르고 순수함과 육체, 건강의식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규율로 신체 운동을 했고 천연식품만 먹었으며 영혼에 유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의 오컬트 환경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신비주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성술, 에너지, 고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그는 민족주의와 영적 사상을 혼합한 단체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군사적으로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는 통로였고 성은 더 높은 에너지와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헤스는 내면의 정화를 위해 나체주의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이 단체로 옷을 벗고 호흡 운동을 하고 육체를 신전으로 여기는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모호한 친밀감의 역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에서 헤스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여러 증인들은 그가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주제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과는 시간, 생각,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대화하고 신비로운 생각을 교환하고 운명에 대해 숙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무해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히틀러 자신도 그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충성스럽고 유용하지만 너무 유약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년 동안 그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헤스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공간은 줄어들었습니다. 1930년대가 진행되면서 헤스는 더욱 괴짜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영적인 임무, 우주적인 신호, 인도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망상 증상을 겪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1941년에 그는 모두를 당황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영국인들과 평화를 협상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혼자 날아갔습니다. 그는 허락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남은 평생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정권은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에게는 터무니없는 배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광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에서 본다면 아마 일관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헤스는 자신에게 신성한 임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 번의 행동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힘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감금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밀교 서적을 읽고 영혼, 육체, 순수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모를 썼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시간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서는 계속해서 상징적인 언어, 숨겨진 참조들로 가득 찬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슈판다우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혼자 침묵 속에서 엄격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글을 썼습니다. 간수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영혼, 역사, 운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그는 교도소 전체에서 유일한 죄수였습니다. 그는 늙고 허약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1987년에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었지만 그 버전을 의심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선으로 목이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침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루돌프 헤스가 남긴 것은 고립, 상징주의, 세상을 이해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 특징인 역사입니다. 그는 군사 전략가도 아니고 테러 조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치즘의 가장 난해한 부분과 연결된 이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의 성생활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행동보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 즉 즐거움이 아닌 육체를 통로로 보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프라우라인 안나라는 별명은 많은 사람들이 속삭이던 소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몸짓, 그의 말하는 방식에 여성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조롱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관계를 가졌는지, 누구와 가졌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공식적인 역사의 변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숨겨진 뿌리를 이해하려면 그와 같은 인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치즘은 단지 폭력과 전쟁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상한 생각, 상징, 통제된 육체의 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스는 아마도 그 숨겨진 면모의 가장 충실한 대표자였을 것입니다. 칼텐브루너, 수용소에서 성을 처벌의 도구로 사용. 수용소에서 칼텐브루너의 이름은 조용히 속삭여졌습니다. 그는 선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서명만으로 고문 이송 처형이 결정되었습니다. RSHA의 사무실에서 그는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즉, 경찰, 정보, 그리고 완전한 통제였습니다. 그는 건조하고 직설적이었으며 불필요한 몸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기록 외에도 그는 성과 처벌을 혼합하는 병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마우트하우젠과 작센하우젠 같은 수용소를 방문했지만 관료적인 검사관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사로 들어가 시신들 사이를 거닐며 경멸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를 알았던 전 수감자와 장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완전한 통제에 거의 임상적으로 집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섹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는 특별 신문을 위해 젊은 유대인 여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만남에서 구타, 위협, 학대가 극단적인 통제 방법과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산발적인 관행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근처에서 일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여성들이 그러한 세션에서 눈에 띄게 영향을 받고 학대의 흔적을 보이며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위는 너무 높았고 그의 명성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직접적인 학대 외에도 그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신뢰하는 병사들에 의한
조직적인 학대를 허용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허용했으며 그 후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는 의료 기록에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강요된 침묵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부 문서에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필요한 신문 또는 징계 조치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나치 협력자들도 전후에 칼텐브루너가 모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가족 생활은 순수한 허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었지만 별거했습니다. 그는 윤락가, 위장된 사창가, 그리고 여성들을 위협하여 머물게 한 집들 사이를 오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옷, 음식, 약속을 주었지만 모든 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한 가지 유형을 좋아했습니다. 즉, 젊고 나약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항하는 여성들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여성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경비병들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단지 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수용소에는 강화된 침대, 이중 잠금 장치, 두꺼운 벽으로 된 특별한 방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해받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침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나올 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항상 같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정권 붕괴 후 그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숨기고 옷을 갈아입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붙잡혔습니다. 신문 중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단지 관료였을 뿐이며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그는 차갑고 거리를 두며 명령에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검사들은 여성들의 증언, 의료 보고서, 가로챈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학대가 언급될 때마다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역사가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처형은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상처는 길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에른스트 칼텐브루너는 무기화된 성 권력의 가장 잔인한 얼굴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교제도, 쾌락도, 애정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육체를 꺾고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정체성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밀한 영역에서 파괴하고 섹스를 조용한 전쟁 행위로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라이히의 의사들, 신체, 과학, 그리고 체계적 학대. 제3제국의 의사들은 단지 흰 가운을 입고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과학적 담론 뒤에서 자신의 직책을 사용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신체를 통제하며 성을 또 다른 실험으로 바꾸었습니다. 맹겔레, 브란트, 클라우베르그와 같은 인물들의 손에 의해 의학은 또한 학대, 잔혹성, 친밀한 파괴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요제프 맹겔레는 치료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파괴할지 선택하는 의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쌍둥이에 대한 그의 강박은 소년 소녀들을 분리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투여하고 마취 없이 수술을 하고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약해진 여성들 사이에서 강제 임신을 유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성과 번식은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실험실 변수였습니다. 맹겔레는 오직 신체적 고통을 관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을 위해 젊은 여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의사들 앞에서 벌거벗게 하고 그들의 몸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침습적인 치료를 적용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했고 다른 일부는 며칠간의 지속적인 고통 끝에 사라졌습니다. 칼 클라우베르그는 한편 불임 시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학적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빠른 방법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궁에 화학물질을 투여하고 방사선을 사용하며 고의적으로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출혈, 심각한 감염,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수용소의 고위 간부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거의 모든 것을 허용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역과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감자가 저항하면 제거되었습니다.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교체 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성은 또 다른 굴욕의 도구였습니다. 히틀러의 주치의였던 카를 브란트는 안락사 프로그램의 책임자였지만 성적 및 생식적 저항과 관련된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감독해 강제적인 친밀한 상황에 노출시켜 그들의 능력을 분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때로는 수감자들이 사용되었고 때로는 병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임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목적이 없는 일련의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강제 낙태도 행해졌습니다. 여성이 임신했고 아리안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제거되거나 관찰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마취 없이 임신 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출산하도록 강요받았고 그 후 아이와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경우에 따라 넘겨지거나 살해되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이러한 논리의 일부입니다. 특정한 특징 때문에 선택된 여성들은 S 장교들과 관계를 맺고 순수한 자녀를 낳기 위해 특별한 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강요당하거나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국가의 소유로 간주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신체 평가를 하고 비율을 측정하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여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버려졌습니다. 충족하면 생식자가 배정되고 몇 달 동안 추적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조화되고 합법화된 폭력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또한 성병이 실험을 수행하는 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건강한 여성들에게 관찰 목적으로 매독이나 임질과 같은 감염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력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심각한 내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수집할 뿐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사망하면 단순히 결과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으로 계속 진행했습니다. 라벤스부리크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매주 의사들에게 불필요하게 만져지는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보호 없이, 의학적 설명 없이 체계적인 굴욕의 일부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수용소에서 의사들은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병사들이 수감자들에게 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행위들이 연구의 일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무시되었습니다. 침묵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단지 승인서에 서명했을 뿐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여러 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의료 사건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희생자들은 그들의 흉터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문서, 사진, 의료일기는 인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잔혹한 논리를 드러냈습니다. 이 의사들 중 많은 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일부는 탈출했습니다. 맹겔레는 남아메리카로 도주했습니다. 클라우베르그는 체포되었지만 형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브란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과학이 파괴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은 모든 친밀함을 박탈당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도구로, 통제의 기술로, 처벌의 방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겪은 여성들은 평생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부는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반복되지 않도록 증언했습니다. 나치 의사들은 단지 집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운을 입은 학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몸을 파괴하고 맞지 않는 것을 억압하며 친밀한 것조차 이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완전한 통제를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히틀러 분석, 웨스 문서의 성적 비밀들. 내부 문서에는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필요한 신문 또는 징계 조치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나치 협력자들도 전후에 칼텐브루너가 모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가족 생활은 순수한 허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었지만 별거했습니다. 그는 윤락가, 위장된 사창가, 그리고 여성들을 위협하여 머물게 한 집들 사이를 오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옷, 음식, 약속을 주었지만 모든 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한 가지 유형을 좋아했습니다. 즉, 젊고 나약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항하는 여성들. 미국 정부는 전쟁 말기에 아돌프 히틀러의 정신에 대한 비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발터시 랭거가 이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연구는 독특한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전이 아니라 독재자의 측근들과의 인터뷰 및 공개 기록을 기반으로 한 상세한 임상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는 불안했습니다. 랭거는 정치적 행동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개인적인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화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성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교는 억압되고 왜곡되어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히틀러가 명백한 발기부전 징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욕구 부족이 아니라 신체적 무능력이었습니다. 그와 가까웠던 일부 여성들은 진정한 친밀한 접촉이 결코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쳐다보게 하고 참여하지 않고 관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들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가 수동적인 역할을 맡고 다른 사람이 혼자 행동해야 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서의 가장 논란이 많은 폭로 중 하나는 극단적인 타락 상황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었습니다. 한 소식통은 히틀러가 비하적인 장면을 목격할 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직접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시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음, 경직, 생명의 부재에 대한 병적인 매력이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완전히 순종적이고 거의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과 있을 때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에 대한 매력은 그의 절대적인 통제 필요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그의 조카 겔리 라우발의 경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자살,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녀가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병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술들을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가 그녀에게 벌거벗고 포즈를 취하거나 불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했다고도 합니다. 이 중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소스들 간의 일치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여성들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경비병들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단지 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수용소에는 강화된 침대, 이중 잠금 장치, 두꺼운 벽으로 된 특별한 방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방해받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침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나올 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항상 같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정권 붕괴 후 그는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숨기고 옷을 갈아입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붙잡혔습니다. 신문 중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단지 관료였을 뿐이며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핵심은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성의 대체물로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정상적인 친밀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끼자 그는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쾌락은 신체적 접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에서 왔습니다. 모든 연설, 모든 명령, 모든 박수갈채는 사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고립되어 정치 환경과 접촉하지 않고 분리된 방에 갇혀 있었으며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에바는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히틀러가 그녀를 가까이 두면서도 동시에 멀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친밀한 삶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식적인 인물에 더 가까웠습니다. 보고서는 에바와의 모든 관계가 무대 연출처럼 꾸며졌다고 시사했습니다.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애정 어린 유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동반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고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가능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분석되었습니다. 그가 숭배했던 어머니와 두려워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언급되었습니다. 과도한 애정과 끊임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불안정한 심리 구조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가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전적인 의존 또는 절대적인 거부를 특징지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조차 그를 신체 접촉을 피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에게 포옹, 애무, 친밀함의 몸짓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수만 하고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적으로는 건조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오직 연설에서만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박수를 받을 때만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또 다른 점은 그의 청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강한 냄새, 체액, 어떤 신체적 혼란도 혐오했습니다. 깨끗함에 대한 이러한 강박은 인종, 질서, 제복에 대한 그의 비전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이는 육체와 친밀한 접촉에 대한 그의 거부를 정당화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OSS의 정신과 의사들은 히틀러가 단순히 성적 장애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친밀한 삶을 권력으로 대체한 사람이었습니다. 통제하고 조직하고 처벌하려는 그의 필요성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결정, 모든 범죄 뒤에는 깊은 억압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그것은 그의 성격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한 가지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이 망가진 남자, 제복과 연단 뒤에 자신의 두려움을 숨긴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독재자의 이미지는 분석가들이 그린 프로필과 대조되었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으며 고립되어 있었고 방문이 닫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 남자였습니다. 대중적 인물과 사적 인물 사이에 이러한 모순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극단적인 행동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연구는 그를 변명하거나 인간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후회 없이 100만 명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 중 하나는 그의 육체, 욕망, 죽음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것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까지도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의 사생활은 고립된 세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명령하고 처벌하고 통제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은 쾌락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때로는 굴욕감을 주기 위해, 때로는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으로, 위협으로 또는 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들부터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기, 편지, 보고서, 증언 속의 말입니다. 아무것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수년 동안 이 부분을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력의 또 다른 얼굴, 더 더럽고 더 불편한 얼굴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나치즘의 공포가 단지 제복, 퍼레이드, 군사 명령으로만 구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침대, 닫힌 사무실, 숨겨진 의식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선전, 즉 질서의 이미지와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한 공간에서는 그들의 진정한 얼굴은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